오늘은 금융 시스템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저축과 투자가 항등 관계가 있다라고 얼핏 언급한 적 있습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너무 살짝 언급했기 때문에 저축과 투자 지출량의 항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자연스럽게 금융 시스템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금융 시스템 이야기는 지금 거시경제학 쪽에서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뒤에 보론으로 계속 다루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2008년에 지금 한 10년쯤 됐죠. 10년쯤 전에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파에서 벗어났다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갔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낫냐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거시경제학자들 입장이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저축과 투자 지출, 그 라지 S로 볼 건데 저축량과 투자 지출량의 항등 관계가 있다. 이것을 다양한 그 세팅으로 볼 거고요. 이퀄 관계가 아니라 항등 관계라는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퀄과 에퀴밸런트하다, 항등이다, 같다랑 항등이다가 어떻게 다른지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부자금 시장을 통해서 이자율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금융기관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투자란 말이랑 투자 지출이란 말을 크게 구분하지 않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약간 구분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투자 지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 성장에서 이야기했던 실물자본 기억하시죠? 그 실물자본을 증가시키는, 혹은 인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뭐 그런 것들을 투자 지출이라고 보자. 그러고 보니 저기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그 원재료, 즉 로 메터리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 노트북을 만드는데 알루미늄이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알루미늄은 그대로 얘한테 들어간 거잖아요. 요거가 이제 그 교과서에서는 그거는 실물자본이라고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그 1차적인 의미에서는 안 들어간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브로드하게 잡으면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지금 약간 애매모호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쓸 때 그 1차적인 의미로 그 잡아서, 그렇게 옷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천은 원재료니까 이건 투자 지출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는 이제 좀 다르게 보자는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땅을 파는 기업이야. 그래서 포크레인을 새로 5대 샀어. 이건 투자 지출인데, 내가 그 포크레인 회사에 투자를 했어. 그 땅 파는 기업에 투자를 했어. 땅을 이렇게 해치는 기업한테, 토건 기업한테 라고 하는 건, 그 기업의 주식을 샀다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투자 지출이 아니라 투자라고 보자는 거예요. 즉 그 실물자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제 넘겨받는 거다. 내가 그래서 뭐 그 토건 기업의 뭐 주식을 뭐 50%를 샀다라고 하면 그 기업의 50%의 재산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걸 투자라고 보자.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거액을 들여서 그 기업의 지분을 샀지만 투자 지출량이 증가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거시경제학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경제 성장이나 뭐 분배 이런 부분이지, 경제 성장 같은 그런 GDP 증가,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 이런 거지, 그런 세부적인 뭐랄까 소유권의 이전 같은 거에는 관심을 좀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투자 지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할 때, 나 삼성에 좀 투자했어. 삼성에 포크레인 사다 줬다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쵸? 그 얘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 투자 지출, 그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 투자 지출의 원천은 뭐냐?
저축입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어찌됐든 투자 지출이 되려면 펀드가 필요할 것이고 그 펀드는 어딘가에서 와야 됩니다. 없는 데서 뿅 하고 생기진 않아요. 그건 결국 저축이라는 데서 온다는 겁니다. 이 저축은 일단 그 영토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국내 저축이냐 해외 저축이냐로 나눌 수 있고, 국내 저축은 다시 그 저축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프라이빗 섹터에서 했냐에 따라 프라이빗이냐 퍼블릭이냐에 따라서 사적 저축과 공공 저축으로 갈립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축과 투자 지출은 항등 관계에 있습니다. 일단 지출 기준으로 GDP를 잡았을 때 GDP는 소비 지출량 더하기 투자 지출량 더하기 정부 지출량 더하기 수출량 빼기 수입량으로 정의됩니다. 정의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GDP에 땡땡 이퀄이 나왔죠. 정의한다는 뜻이에요. 좌변은 우변처럼 정의한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어요. 오케이. 자, 정의식으로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일단 문제를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폐쇄경제, 즉 교역을 안 하는 경제예요. 그러면 이 중에 X랑 IM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죠? 둘이 제로가 되니까. 그러면 다시 GDP는 C 더하기 I 더하기 G로 이제 되겠죠?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I를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 GDP 빼기 C 빼기 G가 돼요. 여기까지 아주 간단한 산수죠. 자, 근데 지금 내가 보고 싶은 건 투자랑 투자 지출량과 저축이 항등 관계인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키핑해 두시고 이제 세이빙을 해야 되는데 세이빙을 우린 배운 적이 없어요. 그쵸? 세이빙을 배운 적이 없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세이빙이 아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라? 민간저축 더하기 공공저축으로 정의한다고 그랬죠? 일단 이 중에 여기 이제 없는 변수들이 생깁니다. 갑자기 뿅뿅 생기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나중에 사라집니다. 자, 일단 민간저축 부분은 이제 결국 민간 부분의 모든 내가 벌어들이는 거에서 쓴 거를 빼면 저축이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월급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200만 원을 썼어. 100만 원 남았네? 저축하잖아요. 그쵸? 통장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내가 뭐 정부 보조를 받는 게 있으면 그런 거 다 때려서 이렇게 넣어요. 그러면 여긴 지금 내가 벌어들인 총소득, 결국은 소득 다 합치면 GDP라며요. 그 GDP겠지. GDP에다가 정부로부터 받은 트랜스퍼를 그냥 TR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그게 수입 전체예요. 거기다가 지출을 빼야 돼. 일단은 내가 지출하는 거는 소비 지출, 라지 C를 지출하죠. 그 다음에 조세도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이죠. 그래서 그걸 빼는 거예요. 그러면 GDP 더하기 TR 빼기 T 빼기 C가 돼요. 이게 민간저축. 그 다음에 공공저축을 해야 되죠. 공공저축은 정부가 벌어들인 돈에서 정부가 쓴 돈을 빼야겠죠. 정부가 벌어들인 돈 얼마? 텍스잖아요. 정부가 벌었어. 텍스만큼 벌어서 가버먼트 스펜딩만큼 쓰고 그 다음에 민간 부분에도 단순 이전을 했어. 그러니까 돈을 지원금을 줬다는 거야. 뭐 저소득층을 보조했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들 중에 우량 기업한테 뭐 보조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거 했어. 그럼 이거 괄호 풀면 T 빼기 G 빼기 TR이 되죠. 둘을 합쳐봐요. 그럼 SP 더하기 SG가 나오니까 저축의 총합이 나오죠. 해보면 지워지고 지워져요. 막 지워져서 남는 거는 GDP 빼기 C 빼기 G만 남아요. 그쵸? 야, 이거 트랜스퍼 왜 갑자기 없던 게 나오고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재고해봐도 좀 더 간단한 모델이 되지만 결과가 같습니다. 아무튼 GDP 빼기 C 빼기 G가 S랑 같다. 그런데 이게 정의식이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이빙은 SP 더하기 SG로 정의한다로 시작해서 계속 정의식만 갖고 놀았죠. 그랬더니 여기에 도달했으니까 세이빙은 GDP 빼기 C 빼기 G로 정의되고 I는 GDP 빼기 C 빼기 G로 정의되니까 둘은 정의식적으로 같죠. 그래서 항등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스펜딩과 세이빙은 항상 같습니다. 항상 같다는 거죠. 그럼 같다랑 어떻게 다르냐?
같다보다 더 센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항등이 얘가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둘이 키가 둘 다 173cm야. 둘의 키는 같다라고 하지 항등이라고는 안 하죠. 왜냐하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알고 보면 이 친구는 뭐 중3이어서 아직 무럭무럭 클 텐데 이 친구는 다 자랐어. 뭐 30살이야. 이러면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일시적으로 원래 근원적으로는 다를 수 있는 값인데 어쩌다가 같은 거를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항등은 언제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의 실물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게 약간 말장난이긴 하지만 굳이 들어본다, 약간 억지를 써서 들어본다면 뭐 주민번호가 1, 2, 3, 4, 5인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사람 A라고 불러봅시다. 근데 학번이 뭐 5, 4, 3, 2, 1인 사람인데 걔도 같은 사람이야. 그러면 주민번호가 1, 2, 3, 4, 5인 사람과 학번이 5, 4, 3, 2, 1인 사람은 키가 항등관계다. 사실 같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 지칭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게 강력하게 같은 것을 항등관계라고 부릅니다. 근데 세이빙과 인베스트먼트는 각각의 정의를 갖고 추론을 할 경우에 같은 값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정의상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스펜딩과 세이빙은 저축과 투자 지출은 항등관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국민계정 추정을 하는데 세이빙의 사이즈와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의 사이즈가 다르게 나왔다? 뭐 시간 갭 이런 거 다 제대로 보정하고 그래도 틀리다라고 하면 오차입니다. 어딘가에서 오차가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인베스트먼트, 근데 좀 생각해보면 이상할 거예요. 이런 퀘스천을 내릴 수 있죠. 날카로운 학생이라면 잠깐만,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이야 뭐 기업이 맘대로 하는 거라 어쩔 수 없다 치고, 세이빙은 지금 다른 사람 세이빙 그대로인 상태에서 내가 세이빙 스케줄을 바꾸면 세이빙 늘어나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원래 맘먹지 않았던 50만 원을 저축하기로 결심했어요. 원래 친구들한테 술 쏘기라는 걸 이제 접고.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전 세계 매크로에서 아무튼 50만 원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50만 원을 쓴다고? 이상하죠? 근데 그게 됩니다. 나중에 설명을 할 거예요. 재고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동 조정이 돼요. 그래서 그걸 맞춰줍니다. 나중에 그건 먼 훗날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좀 더 간단한 모델을 한번 한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모델로 가볼게요. 정부 부분도 없어. 아까 트랜스퍼 어쩌고 했는데 뭐야 그 없다고 쳐보고, 정부도 없다고 치자. 그러면 정부 가버먼트 스펜딩도 제로고 트랜스퍼도 제로고 텍스도 제로겠죠. 놓으면 GDP는 C 더하기 I라고 나올 거고, 그럼 I는 GDP 빼기 C로 되고 땡 하고, 세이빙은 이제 저기 민간저축만 있겠죠. 공공부분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세이빙은 총수입에서 총지출인데 총수입은 GDP일 거고, GDP 빼기 총지출 C, 그러니까 GDP 빼기 C니까 I는 세이빙도 GDP 빼기 C고 I도 GDP 빼기 C네? 그냥 바로 나오죠? 그럼 해외 부분을 넣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한데, 일단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제 그 퍼블릭 공공저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공공저축은 네거티브 저축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네거티브 저축이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가능한지 아시죠? 러시앤 캐시로 가면 되죠. 그래가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리면 마이너스 저축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을 버는데 300만 원을 이제 뭐 대출 받았다라고 하면 아무튼 그거는 마이너스 저축이죠. 왜냐하면 원래 저축이라는 건 내가 미리 돈을 떼놓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받는 건데, 이건 거꾸로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떼주는 거잖아요. 그 음해저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는 음해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불황에 돌입했다든가, 뭐 예전처럼 10년 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난 것처럼 뭔가 샥을 받았어. 네거티브한 충격을 받았어. 그러면 그때 위험하니까 일단 많이 쓰는 겁니다. 그 정부, 그 자기 이제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세금으로 걷는 것보다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결국 T 빼기 G 빼기 TR에서 T는 적게 하고 G랑 TR은 늘리니까 4대강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다 그때 했던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포지티브 텀은 줄어들고 네거티브 텀 늘어나니까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죠. 일단 줄어들어요. 절대량 줄어들고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재정 적자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 뉴스는 종종 들었을 거예요. 적자 재정의 규모가 어쩌고 저쩌고. 흑자 재정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경우 별로 못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은 불황에서 탈출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논의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정 흑자인 국가랑 이제 네거티브한 국가를 보면 비교해 보면 가상의 두 국가가 있어요. 이 국가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스펜딩이 노란색 바만큼의 사이즈로 나오는데 이 나라는 이제 프라이빗 세이빙 이만큼이고 퍼블릭 세이빙 이만큼이어서 이제 둘 다 흑자 재정, 정부도 저축을 좀 하고 쌓아두고 있는 거고 민간 부분도 버는 돈에서 얼마나 안 쓰고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이 민간의 투자 지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맞춰주고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부가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만큼의 적자를 편성하고 있어 라고 하면 프라이빗 세이빙이 그 부분을 포괄할 정도로 커야지 이제 얘를 갉아먹어줘서 사이즈가 같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근데 실제 경제를 비교해 보려면 개방 경제가 되게 중요하니까 국제 교역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수입과 수출액이 제로가 아닌 상태, 가장 복잡한 케이스죠. 이 케이스를 갖고 해보면 역시나 C 더하기 저하기 이제 C 더하기 I 더하기 G 더하기 X 빼기 IM으로 모든 항이 살아났고 I를 제외하고 다 넘기면 GDP 빼기 C 빼기 G 빼기 X 더하기 IM이 되죠. 아주 간단한 함수죠. 자 여기서 보면 GDP 빼기 C 빼기 G는 오케이.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IM 빼기 X라는 텀이 있죠. 이 텀은 자본 유입이라고 부릅니다. 캐피탈 인플로우라고 정의합니다. 왜 그렇게 써야 하고 막 따지시면 안 돼요. 정의는 따지는 게 아니죠. 왜 사과를 영어로 애플이라고 정했어요? 넷플, 매플 많은데 할 필요 없죠. 그냥 정하면 받아들이고 가는 거예요. 일단 받아들여 봐요. 캐피탈 인플로우를 임포트액 빼기 익스포트액이라고 정의를 내린 상태로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진지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사실은 IM 빼기 X도 정의되어 있지만 X 빼기 IM도 정의되어 있거든요. 경상수지라는 이름으로. 둘이 경상수지와 자본 유입, 캐피탈 인플로우는 둘이 그냥 포지티브 텀이냐 네거티브 텀이냐에 따라서 그냥 반대 방향이라는 것만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IM 빼기 X, 캐피탈 인플로우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경상수지의 측면에선 적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X 빼기 IM은 0보다 작으니까. 경상적자라는 건 뭐예요? 수입보다 수출이 더 작다는 거죠. 그러면 더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파는 것보다, 해외에다가 파는 것보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물건을 100억 원어치를 수입하고 있는데 수출은 50억 원어치야. 그러면 그 중에 겹치는 50억 원어치는 수출액에서 바로 수출을 하면서 들어오는 돈으로 막을 수 있지만 나머지 50억은 어디선가 펀딩을 해야 되죠. 국내에서 펀딩을 할 수 있느냐? 없죠. 왜냐면 외화로 갚아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만큼의 액수는 딴 데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러시안 캐시를 갖다는 거야. 50억을 땡기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캐피탈 인플로우다. 즉 해외에서 자금이 유입됐다는 거예요. 반대로 경상수지 흑자다라고 하면 이번엔 반대죠. 상황이. 돈이 남아. 그러니까 내가 200억을 수출했는데 수입은 100억을 했어. 그럼 100억이 남죠? 그럼 그 100억을 그대로 놀릴 것이냐? 아니죠. 어딘가 빌려주겠죠, 열심히. 마치 우리도 돈 남으면 최대한 열심히 저축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저축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누군가한테 빌려준 거니까. 자금 유출입니다. 국내 자금이 빌려준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래서 캐피탈 인플로우라는 거는 외국으로부터 차입하는 순자금의 량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텀이면 많이 빌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는 거고, 반대로 얘가 0보다 작다?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생각하면 결국은 GDP 빼기 C 빼기 G는 프라이빗 세이빙 더하기 과버먼트 세이빙, 즉 사적 저축과 공공 저축의 합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거기다가 캐피탈 인플로우가 더해진 텀이다. 그래서 이거는 내셔널 세이빙이다. 이것도 세이빙이에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해외 부분이 세이빙을 했으니까 돈을 빌려줄 수 있었던 거죠. 예를 들면, 러시안 캐시가 일본계 자금일 겁니다. 일본계에서 축적된 자금이 일본 내로 대출이 가는 게 아니라 한국에 와서 대출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금 어디 받겠어요? 일본의 저축이겠죠? 일본의 사적 저축이나 공공 저축, 아무튼 일본 내에서의 저축일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즉 국내 저축 더하기 해외 저축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그래서 투자 지출과 저축의 항등 관계는 해외 부분을 도입해도 마찬가지로 성립한다 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증명한 게 아니고요. 그냥 정의식만 요리조리 해보니까 같은 뜻이네 라고 보여준 것일 뿐이에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세팅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부분까지 다 감안을 했으니까 구체적인 국가의 케이스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자, 왼쪽은 미국입니다.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대규모의 재정 적자가 특징이에요. 그리고 경상수지도 적자입니다. 그래서 경상수지가 적자니까 캐피탈 인플로우가 들어오고 있죠. 해외 상품을 살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 포지티브 텀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재정 적자 재정을 펴고 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텀이 됐고, 그걸 벌충하기 위해서 프라이빗 세이빙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셋을 합치면 결국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사이즈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나라 일본이에요. 일본은 대규모, 정말 많은 규모의 경상 적자를, 정부 수지가 적자고요. 정부가 적자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러니까 경상 수지는 흑자예요. 즉, 캐피탈이 아웃플로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여기고 네거티브 텀이 잡힌 거예요. 둘이 네거티브 텀으로 잡히고 그걸 포괄하는 프라이빗 세이빙 섹터가 나오는 겁니다. 한국도 이런 모양이죠.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니까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겠죠. 이번에는 미국과 독일입니다. 뭐 걔네들도 패턴은 비슷해요. 다만 이제 독일은 거의 균형, 수출입이 지금 거의 균형인 상태라서 이제 이 텀이 야기하는 영향은 거의 없고, 적자 재정과 이제 프라이빗 세이빙이 이렇게 잡혀져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투자 지출과 저축의 항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금융 시스템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일단 금융 광고가 엄청 늘었죠. 옛날에 어렸을 때 안 그랬을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어렸을 때 텔레비에서 광고 뭐 했나 생각해 보면 그때 비해서 지금 금융 광고가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옛날에는 약 광고가 제일 많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하여간에 광고 시장의 사이즈라는 건 결국은 광고하는 기업의 여력을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금융시장이 사실은 이제 점점 실물 경제에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08년 금융위기고 한국은 97년의 외환위기죠. 둘 다 금융계 사건입니다. 금융계 이벤트가, 네거티브 이벤트가 실물계에 파급된 사건이죠. 근데 이런 금융시장이란 건 뭐냐면 저축자와 차입자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일종의 돈의 거래입니다. 사실 시간차 돈의 거래예요. 정말 환원해서 얘기를 하면 결국 그 계약이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다양한 폼이 나오는 건데, 결국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시간이 지나면 어떤 식으로도 이자 같은 것들을 추가해서 지급을 해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의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다양한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당장에 돈을 빌려주는 쪽이 있을 것이고, 당장에 돈을 빌려받았다가 대신 미래에 더 큰 돈으로 갚아야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럼 빌려주는 쪽을 저축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이제 빌려가는 사람을 차입자라고 부른다면, 이 사람들 사이에 거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금융시장이 바로 그러한 거래를 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을 합니다. 금융상품은 되게 다양한 시장들이 있어요. 결국 금융상품이라는 건 계약인데, 화폐 계약인데, 이 화폐 계약의 방법에 따라, 방식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존재합니다. 주식시장, 채권시장, 파생금융상품시장 등등등으로 나뉘고, 이때 해당 금융상품의 수요자들은 보통 투자 받는 사람들 쪽이 수요자로 위치를 시키고요. 공급자는 아니지. 금융상품의 수요자.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사고 싶어라고 하면 그 돈을 이제 빌려주고 싶은 사람이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이자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얻고 싶어 하는 거죠. 금융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금융상품을 수요로 하고, 금융상품의 공급자는 빌리고 싶은 사람들, 자금을 당장 빌려서 뭔가를 수익적인 활동을 하고 나중에 약정된 수익금을 그 사람한테 주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그런 저걸 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라고 치면 이제 주식회사 같은 회사들이 공급자가 되는 겁니다. 주식의 공급자. 주식의 수요자는 투자자들이죠. 주식 투자자들. 채권이나 파생금융상품시장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부 내역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너무 이미 많은 과목들이 개설돼 있으니까 그 과목들에 맡기고, 우리는 그냥 다 뭉뚱그려서 이런저런 이자율이 그냥 딱 하나의 시장이 있다라고 부르겠습니다.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을 대부 자금 시장이다. 그냥 돈을 빌려주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이자율에 따라서 받고 하는 단순한 시장 하나만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시장들을 다 그냥 평균 내서 하나만 있다라고 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론적 시장이죠. 대부 자금 시장은 그냥 저축자들, 자금을 공급하는 자들과 자금을 수요하는 자들이 모이는 가상적인 이론적인 시장입니다. 여기에는 이자율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입자가 대부금 상환 시 원금의 추가로 실질적으로는 R, 그다음에 명목적으로 I의 비율로 지불을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시장입니다. 실제로는 장단기 이자율도 다르고 이제 주식 이자율, 사실 주식에서 이자율이라고 안 하죠. 아무튼 통칭해서 일반적으로 수익률이라고 부르는데, 각 수익률은 전부 다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정의도 다르지만 결국 그냥 수익을 낸다는 면에서 통칭을 하고 이자율도 하나만 있다라고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핵심에 대해서 쭉 파악을 한 다음에 확장을 하는 거죠. 다양한 금융시장으로. 자, 그러면 방금 얼핏 명목이자율 명목이자율을 스몰 i로 표현한 명목이자율과 스몰 r로 표현한 실질 이자율이 나왔어요. 이건 뭐냐? 물가 변화를 반영했나 여부에 따라서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이라는 말이 붙으면 물가 변화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돼요. 명목이라는 말은 물가 변화를 반영 안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특히 장기 계약을 할 때 극도로 주의하실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거 나오잖아요. 연금을 하면 이제 매년 얼마를 받을 수 있고 지금 얼마씩 저축하면 할 때 계약이 명목으로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인플레이션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미래 자금, 한 달에 그럼 500만 원씩 받는다고? 되게 좋겠는걸?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되게 세가지고 사실은 월 500만 원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정하기 위한 관계가 이겁니다. 결국은 실질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과 이제 그 명목이자율 가지고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I는 R 플러스 파인데 사실 이건 근사식입니다. 여기 엄밀한 말로 여기 점이 하나씩 찍혀야 돼요. 그럼 R은 I 빼기 파입니다. 요거는 왜 그렇게 되냐면, 원래 엄밀하게 식을 쓰려면 이렇게 쓰면 돼요. 1 플러스 I는
자, 이게 풀식입니다. 완벽한 식이에요. 이걸 왠지 인수분해 돼 있는 거 보면 풀고 싶죠? 풀어봐요. 그리고 왠지 같은 게 있으면 지워주고 싶죠? 그러면 i는 r 플러스 파이까지는 피셔 이퀘이션이랑 똑같은데 뒤에 텀이 더 붙어요. 이게 특정 조건에서는 0에 가깝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면 0에 가깝겠어요? r과 파이가 0에 가까울수록 둘을 곱하면 0에 엄청 가까워진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0.01, 1% 곱하기 1%는 0.001%잖아요. 훨씬 0에 가깝죠? 1%에 비하면 훨씬 더 세게 0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많은 국가들이 인플레이션율이 연 2% 정도 되고 2에서 4%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도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을 곱하면 뭐 2%씩 곱해봤자 0.002% 이럴 거 아니에요. 무시할 만큼 작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제로로 보고 그냥 이렇게 근사식으로 두고 봐도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게 위배될 때는 언제겠어요? r이나 파이가 되게 큰 수일 때겠죠? 그때는 안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파이가 큰 경우는 사실 실질이자율이 큰 거는 되게 좋은 일일 경우가 많아요. 뭔가 그 경제가 뭔가 대박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경사가 난 거지. 그럴 확률이 높지만 파이가 무진장 큰 수가 났다는 거는 대재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경우에는 안 맞아요. 파이가 어마어마한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뭐 1년에 1000배씩 오른다든가 인플레이션율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피셜 패턴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여기 세로가 지금 명목 이자율 스몰 i예요. 지금 스몰 i고요. 가로축은 로너블 펀드 대부 자금의 수량입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면 어떻게 돼요? 파이가 제로라는 거니까 i랑 r이 같겠죠? 근데 이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을 감안한 이자율이 스몰 r이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며 없다며 그럼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면 사실은 스몰 i나 스몰 r이나 같습니다. 그쵸? 그때의 대부자금 수요 공급이 이렇게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균형이 이 상태라고 쳐봐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발생했어. 10%가 발생했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뜻하는 바는 뭐냐면 경제 주체들은 명목 수익률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질 수익률에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어떤 이런 두 개의 상황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투자를 둘 중에 한 군데 할 수 있어. A라는 곳에 할 수도 있고 B라는 곳에 할 수 있는데 한 곳은 명목 수익률이 50%예요. 너무 세다. 10%예요. 한쪽 명목 수익률이 5%예요. 자, 어디다 할래? 라고 하면 당연히 A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추가로 봐야 되는 정보가 더 있습니다.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여긴 9%야. 여기는 1%야. 자, 이러면 어디다 하실래요? A다 하기보단 B에다 하는 게 낫겠죠? 왜? 실질 수익률이 여기는 1%인데 여기는 4%니까 훨씬 나아요. 여기 수익률이. 이런 데가 어디예요? 지금 발전국이 이럴 확률이 높아요. 발전국인데 좀 뭔가 리스크가 많으면 이런 상태에 가깝게 되고요. 이건 좀 이제 중도국 정도, 그러니까 발전 어느 정도 한 나라인데 안정된 수익률을 내고 있으면 이런 상황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나라에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또 사정이 바뀌어서
여기가 한 4%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게 이해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실질 수익률에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그럼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명목 지수가 아니라 실질 지수겠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이를 단순히 아에서 빼고 있죠. 그러면 파이가 10%가 됐어. 그럼 나는 4%여야지 거래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이 이제 명목 수익률이 얼마가 돼야 반응을 하겠어요? 똑같이 14%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히 인플레이션율만큼 평행이동합니다. 위로.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그래서 피셔 방정식은 0에 가까운 경우에 성립하는 근사식이고, 엄밀한 버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된다. 근사되는 그 메커니즘은 알파의 텀이 0보다 가깝다는 데 있다. 따라서 R 곱하기 파이가 0에서 멀면 감안하셔야 됩니다. 복잡하긴 하지만. 방금 저 한 거를 여기다가 해본 거죠. 여러분들, 자, 이제 거의 암산처럼 나오겠죠. 어디다 하는 게 유리한지. 나왔죠? 어느 나라예요? C죠? 왜냐하면 얘가 실질이율이 제일 높으니까. 실질이율 4%, 3%, 5%니까. 이쪽에다 하는 것이 낫습니다. 자, 근데 지금 얼렁뚱땅 지금 대부자금 시장에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얘기를 안 해버리고 결과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걸 좀 도출해 볼게요. 기업가들이 이제 대부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돼요. 그쵸? 투자 지출하려고 대부자금 시장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 기업들은 이윤을 높이기 위해서 하죠. 그런 행동을. 근데 이윤을 높인다는 것을 보려면 이윤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겁니다. 총수입이라는 거는 매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기업에 벌어들인 모든 돈, 기업한테 들어온 모든 거고, 비용은 그 사업을 하느라 나간 모든 돈입니다. 그걸 빼면 결국은 순편익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윤이라는 거고, 여기에 이제 작은 기업은 작으니까 이윤 양도 작을 거 아니에요. 큰 기업은 이윤 양도 클 테고, 그런 규모윤을 제거하기 위해서 분모에다가 기업의 사이즈에 해당되는 걸 넣습니다. 사실 뭐 넣으려면 수입을 넣어도 되지만 비용이 좀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용을 넣습니다. 그래서 넣어서 사이즈를 통제를 하면 이윤율이 나와요. 들인 코스트 대비 얻은 거가 됩니다. 만약에 내가 금융 투자를 한다면 사실 되게 비슷한 걸 만들 수 있거든요. 수익률이라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수익률이 여기서 뭐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채권 시장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일단 1억을 들여 넣었죠? 그 결과 1년 뒤에 얼마를 벌었다. 라고는 그 번 돈을 여기다 적으면 됩니다. 그런 지표들이 모든 데 다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이제 그 대출량을 결정하려고 이제 얼마나 자금을 땡겨올까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율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기업이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면 50%의 이윤율을 갖고 있다고 쳐봐요. 되게 이윤율이 높죠? 진짜 장사 잘 되겠는데? 근데 대부자금 시장에 갔더니 이자율이 60%야. 이러면 사업 접어야죠. 왜냐하면 내가 100억을 빌려서 50억을 벌었다 쳐. 근데 이자율 60억을 내야 되잖아요. 손해지. 안 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갔더니 이자율이 10%야. 이러면 해볼 만하죠. 내가 그래서 100억을 빌려가지고 50억을 번 다음에 이자금으로 10억만 주면 되잖아요. 나머지 40억이 내 거가 되니까. 즉, 이자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대출을 하고 싶어지는 기업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기업 안에서도 대출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날 겁니다. 이것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율이 높아지면 대출 유인의 기업이 있는 수는 적어지죠. 그러면 대부자금의 입장에서는 대부자금은 수요자가 기업이잖아요. 대부자금이니까. 론업을 펀드의 수요자는 기업이니까 이자율이 높아지면 빌리기가 싫어진다. 혹은 이자율이 낮아지면 더 많이 빌리고 싶어진다. 이걸 플로팅하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대부자금 수요 곡선이 나옵니다. 자, 이제 최초로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프가 나왔으니 이제 그래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제 분석할 때 여러분들 항상 주의하실 게 뭐냐면 축의 의미를 항상 읽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 상에서 이동과 그래프 자체 이동을 항상 구분하셔야 돼요. 앞으로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막 그래프의 라인, 곡선 자체가 이동할 때도 있고 라인이 가만히 있고 움직일 때도 있거든요. 그래프 자체가 이동할 때는 언제냐면 반드시 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일 것이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축에 없어야 됩니다. 축에 없고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면 곡선이 변합니다. 곡선 자체가 변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모든 조건 그대로인데 축에 있는 변수만 꼴랑 하나 변했다? 라고 하면 곡선 위에서만 위치가 변합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조건이 불변인지를 항상 체크하고 계셔야 돼요. 자, 분명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 곡선이 이동하고 곡선 상에서 이동하고 하는 게. 자, 이번에는 대부자금의 공급자인 저축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자율이 높아지면 이 말은 저축자 입장에서는 저축하고 싶어지는 뉴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야, 이번에 모 은행에서 뭐 1년 동안 100만 원을 저축하면 100만 원을 플러스로 주는 저축이 있대 라는 이야기를 실제로 들었다 쳐봐요. 없는 돈을 만들어서 막 가겠죠. 즉 내가 있는 돈에서 가능한 한 더 저축을 더 많이 한 쪽으로 의사결정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반대로 저축률이 계속 떨어진다, 이자율이 떨어진다. 사실 지금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에요. 그렇게 수익률이 높지가 않습니다. 자금들이. 특히 이제 안전한 자금들의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축하든 말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자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저축을 더 하고 싶어진다. 자, 그게 바로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을 이룹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자율이 4%면 저축을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로 그냥 저축할 텐데, 이자율이 12%래. 우와! 신난다고 더 많이 하겠죠. 이런 모양새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면 이 대부자금 시장에는 균형 이자율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크로스되는 이 부분이 균형 대부자금의 거래량이고, 이때 이자율이 균형 이자율입니다. 그 이때 상태를 균형점, 이퀄리브리엄 스테이트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대부자금 시장 이론을 가지고 정부 정책을 한번 여기다 끼얹어 보겠습니다. 이 마켓에다가. 자, 정부가 적자 재정 정책을 펼친다고 쳐보세요. 자, 이거는 다른 말로는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도 합니다. 뭐냐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부러 조세보다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거예요. 대규모 뭐 댐을 건설한다든가 뭐 강을 재정비한다든가 뭐 이런 걸 막 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이 정부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면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조를 투여하겠다라고 하면 시장 이자율이 어떻게 되든 10조를 써요. 이자율이 얼마든 상관없이 계속 10조를 꺼내 쓴다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좀 기업과 다르죠. 왜냐하면 기업은 이윤 극대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달라지면 수익성이 달라져서 의사결정 바꿀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이윤 때문에 하는 게 아니죠. 그 정부 커뮤니티, 이 국가라는 단위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10조가 꼭 필요해 라고 하면 써야 되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자율과 좀 다르게 행동합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덜 반응적이에요. 그걸 비탄력적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예 하나는 조세제도 개혁이다. 그래서 뭐 저축을 좀 장려하기 위해서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 투자 소득에 대해서 감세를 했다.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하나씩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실 위에 거는 수요에 영향을 미친 정책이고 아래는 공급에 영향을 미친 정책입니다. 자, 하나씩 보자면, 자, 원래 대부자금 시장이 이 상황이에요. 개입하기 전. 그런데 정부가 이제 대규모의 뭘 하기로 했어요. 뭐 대규모 사업을 일으켰다. 10조짜리. 하면 10조를 조달해야겠죠? 그래서 그 10조가 이만큼이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거를 대부자금 시장에서 10조를 끌어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튼 10조를 써야 되니까. 그러면 자금의 디맨드가 10조만큼 올라가겠죠. 근데 정부는 10조를 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어떻게 변화도 눈도 깜짝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였어도 시장 균형이 어디 있었어도 다 10조를 더 땡겨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조씩 평행이동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자, 보시면 지금 10조예요. 이게 사이즈 다 똑같아요. 평행 아닌 것 같지만 곡선이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수평 거리는 전부 10조예요. 자, 그러면 마켓에서 10조를 땡겨왔으니 당연히 이자율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이제 새로운 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끝인가? 아니에요. 자, 여기에는 자, 일반 기업이 있다고 쳐보세요. 내가 무슨 IT 기업인데 이렇게 있다가 정부가 10조를 막 땡겨오는 바람에 대부자금 시장에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 정도였으면 좀 자금을 땡겨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이만큼 올라버리자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런 기업들이 존재하겠죠. 그런 기업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로. 바로 요만큼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올드인 이자율에서 더 올라간 이자율을 보면 요만큼 자금은 지금 이자율이 올라가서 없어진 자금이죠. 민간 부분이 안 쓴 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이 바로 민간이 정부가 10조를 썼기 때문에 축출된 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쫓겨났다는 의미에서 구축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축 효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구축은 이만큼 됐지만 정부는 이만큼을 더 썼으니까 둘을 합치면 이만큼 늘어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량은 늘어났으나 민간 부분의 사이즈가 줄었습니다. 민간 부분의 대부자금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래서 재정 적자는 이자율을 상승시켜서 민간 투자 지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투자 지출이 그러면 민간 투자 지출이 하락하겠죠? 그럼 L분의 K가 감소하겠죠? 그러면 장기 성장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단기적으로 재정 정책을 크게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따져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되게 무능해서 정말 쓸데없는데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썼다고 쳐보세요. 100조를 썼어 막. 그래도 단기적으로 효과가 좋아요. 왜냐하면 그 100조만큼이 누군가의 소득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펙트를 일으키거든, 소비 진작으로. 하지만 사실 이것은 구축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 100조 사이즈만큼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에 비례해서 민간 부분은 L분의 K를 줄였겠죠. 그러면 장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그게 안 되려면, 그런 비판을 안 들으려면 정부 지출이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 100조짜리 지출이 생산성 상승에 영향을 미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에 써버렸다? 그러면 장기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 걸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을 겁니다. 따라서 정부 지출이 효과가 있냐 없냐는 단기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장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쓸만한 정책이었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마다 해석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다른 버전의 해석을 또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교육적으로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버전은 크루그만 버전입니다. 크루그만은 이런 식으로 대부자금 시장을 얘기했어요. 즉 정부의 구매 증가가 대부자금의 수요를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정부도 이제 민간 부분의 자금을 끌어온다는 식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요 곡선이 변했죠. 그런데 맨큐 같은 사람은 같은 얘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해요. 어떻게 하냐면
정부의 구매 증가는, 그러니까 맨큐 같은 경우는 민간 자금과 공공 자금을 아예 분리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 자금 시장에서는 정부 자금은 없어. 따로 있어. 밖에 있어. 그 시장 밖에 있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정부가 10조짜리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 중에 10조를 자기네로 떼어 갔겠죠. 그러니까 대부 자금 시장에서 10조가 떼어져 가는 겁니다. 그 없어졌지. 그럼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자금 공급 감소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결과는 같아요. 보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10조만큼이 얘가 이동하는 겁니다. 얘가 빠지니까 가버먼트가 빼간 만큼 공급이 감소하는 거예요. 펀드는 어딘가에서 총량이 일정해야 되니까. 근데 여긴 유일한 지금 자금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맨큐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근데 결과는 같아요. 이자율 증가했죠. 그다음에 지금 대부 자금량은 감소했지만 정부 부분이 지금 10조만큼 추가됐으니까 사실은 총량은 이 감소된 양이 10조보단 작아요. 정부가 가져간 돈보다는. 그러니까 총량을 치면 더 많아집니다. 대신 이렇게 그리면 뭐가 좋아요? 그 구축 효과가 좀 확실히 보이죠? 구축 효과 요만큼 사이즈잖아요. 구축 효과를 좀 더 강조해서 볼 수가 있죠. 아무튼 두 설명의 차이는 같은 이벤트를 이제 그래프의 정의가 좀 다르게 해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 자금량에 정부 자금량을 넣을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크루그만 넣은 거고 맨큐는 안 넣은 거예요. 그 미묘한 해석 차이가 그래프에 저런 해석 차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크루그만은 공공 부분도 대부 자금의 일부로 간주한 거고 맨큐는 대부 자금 시장을 사적 부분만으로 상정해서 공공 부분에 즉 정부가 뭔가 자금을 수요를 했다는 것은 대부 자금의 수요를 변동시킨 게 아니라 공급에서 빼내서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왼쪽으로 이동시켰다라고 해석하게 만든 거예요. 하지만 둘의 결과는 같죠. 그냥 이거는 그냥 세팅만 다른 것일 뿐이에요. 둘 중에 한 모델이 맞고 하나가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설명 방식의 차이일 뿐이에요. 둘 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두 번째, 아까 이제 언급했던 두 번째 예로는 이제 이자나 투자 소득에 대해서 원래 세율을 매기고 있었는데 세금을 덜 매겼다 칩시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거죠. 비과세 상품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히 이제 소액 저축자들을 위해서 세제 감면을 한다든가 제형 저축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의 저축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납입하고 나면 그때부터 비과세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게 확대가 된다면 저축 유인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자, 자금 수요는 기업 사정이니까 기업이 저축하지 않잖아요. 얘는 아무 일도 없겠죠. 그런데 공급자들은 뭔가 변하겠죠. 지금 근데 이 제도 변화는 축상의 변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곡선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까요? 자, 일단 수요 측 문제는 아니니까 얘는 변할 일이 없을 거고 공급 측이 자, 어느 쪽으로 변할까요? 더 저축을 하고 싶어진 일이죠. 이벤트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서 이자율이 좀 낮아져요. 시장 이자율은 낮아지고 대부자금 거래량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이슈가 금융 시스템입니다. 이제 금융 시스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금융 시장 이제는 대부자금 시장에 그 상품이 하나만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이제 실제로는 여러 상품이 있으니까 그 여러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시간이 되는 데까지 하고 아마 이걸 다 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부 시간 되는 데까지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상품이 거래됩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화폐 계약이에요. 결국은 화폐 시간차 지급에 대한 계약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대출이라는 게 있고 주식이 있고 채권이 있고 파생금융상품, 은행예금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자산은 이런 화폐에 대한 계약이고 실물자산은 뭔가 가치가 있는 다른 놈들,
하지만 화폐는 아닌 것들이 네, 이제 그 거래 계약입니다. 부동산 시장 같은 게 대표적인 예죠. 한국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크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자산과 부채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산과 부채는 상대어입니다. 누군가의 자산은 누군가의 부채예요. 부채는 일단 먼저 현금 플로우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그 수익만큼 플러스 알파를 해서 되돌려줘야 되는 것을 부채라고 하고, 자산이라는 것은 그 반대죠. 그래서 대출이라는 거 했을 때는 대출에서 자산 파트는 약정 기간 후에 원금에다가 이자가 플러스 돼서 돌아오는 그거죠. 그 수취권이죠. 그건 자산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식은 내가 주식을 자산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면 A라는 회사의 주식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 그러면 주기적으로 배당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 채권 같은 경우는 내가 채권을 자산으로 갖고 있어. 뭐 A란 나라의 국채를 갖고 있다. 만기일의 액면가만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어요. 예금, 주기적으로 이자를 주죠. 파생금융 상품 같은 경우는 이제 룰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얘네들도 결국은 리듀스하고 줄이고 환원하면 결국은 시간을 두고 돈을 더 받을, 알파만큼의 돈을 더 받을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냥 룰이 엄청 복잡할 뿐이에요. 그리고 실물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자산이죠. 소유자는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당연하게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제 투자라는 것은 그러한 금융자산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고, 투자 지출은 실물 자본의 총량을 증가시키는 지출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금융 시스템에서 주로 하는 건 투자라는 거, 투자 지출이 아니라 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이런 저축과 투자 지출을 증대시키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거죠. 그것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장기 경제 성장률도 상승시키게 함으로써 장기 성장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융 시스템이 되게 발달돼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 자금이 없어. 그걸 잘 어필하면, 잘 설명을 하면, 시스템이 합리적이고 잘 설계돼 있다면 괜찮은 아이디어다라고 판단해서 자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게 실제로 성공을 하게 되면 GDP에 그대로 포함이 됩니다. 그런 게 금융 시스템이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이상적인 금융 시스템은 결국은 되게 그런 좋은 이윤 획득의 기회가 있다면 그걸 놓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나쁜 금융 시스템은 그런 것들을 못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되게 교란을 주는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금융 시스템이 주로 생산성 상승에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거래 비용 절감, 두 번째로는 위험 축소, 세 번째로는 유동성 공급입니다. 그래서 거래 비용 절감이라는 것은 거래 비용이 뭔지 알아야겠죠. 거래 비용 일종의 마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거래를 성사시키고 실행하는데 언제나 비용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보도 획득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을 빌려준다라고 했을 때 탐색하거나 얘가 얼마나 상환 능력이 잘 되나, 이자율을 협상한다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전부 다 비용입니다.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죠. 사람이 에너지를 소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을 쓰게 되면 그 부분에 상당 부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뭐 신용도라든가 이런 걸로 많은 것들을 이제 커버할 수 있고, 상환 능력이나 이런 걸 보면 얘가 옛날에 되게 돈을 많이 빌렸는데 다 꼬박꼬박 갚았다. 이러면 이제 신용이 높죠? 이런 게 정보가 돼서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고도의 정보 유통은 그렇게 돼서 뭐 얘는 트리플 A야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시장에서 얘가 믿음직하다면 얘가 발행하는 채권은 수익률이 낮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좀 의심스러운 내면 수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시장에서 나타나요. 시장의 정보 집계 능력을 가지고 이제 뭔가 효율성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 수치로 나타내는 걸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어. 그 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쳐요. 그 사람이 이제 나랑 내기를 하자. 너 만약에 이 애도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너 100만 원 받을래? 아니면 이제 아니야. 너 그냥 안 할래? 아니면 100만 원을 받거나 100만 원을 잃는 걸 할래? 2분의 1 확률로. 이렇게 제안을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받을 겁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에 손 얹고 한번 해봐요. 그럼 만약에 액수가 좀 해보고 싶기도 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액수를 좀 늘려봐요. 100억 정도로. 평생을 빚더미 살 거냐, 평생을 이제 벼락부자로 살 거냐에 이제 갈림길에서 확률은 반반이니까 불공평하다고 할 수는 없죠. 룰 자체가 이제 뭐 터무니없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아마 테이킹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100억으로 살 수 있는 2분의 확률로 100억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엄청난 유혹에도 불구하고 평생 100억을 빚져야 된다는 거는 그거보다 더 심하게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같은 액의 손실보다는 손실을 더 크게 여기거든요. 같은 양의 이득보다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건데 진짜 하고 싶어 죽겠는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은 리스크를 좋아하는 거예요. 리스크 테이커, 리스크 러버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 주체나들은 리스크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취향의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관찰 결과 많이들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내가 $1,000를 얻는 거에 대해서 $1,000 얻고 잃는 거에 대해서 이제 둘을 보면 이쪽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이 두 격차가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 있고 그 격차가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똑같은 취향 차이를 갖고 있어도 이게 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가난한 되게 가난한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을 잃는 건 되게 큰 사건이죠. 그리고 100만 원 얻는 거는 되게 좋은 사건이지만 잃는 것보다는 좋은 사건 아닙니다. 그쵸?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되게 부자예요. 빌 게이츠 다음으로 부자야. 그러면 100만 원이 참 이거 이렇게 된 거죠. 100만 원 잃는 거랑 100만 원 얻는 게 그 확률이 얼마인데 반반이야? 그럼 마치 여러분들이 지금 똑같은 제안을 너 50% 확률로 10원 얻고 50% 확률 10원 잃는 게임을 할래 말래 라고 하면 뭐야 장난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자기 자산에 비해서 되게 적은 돈이니까. 그러니까 10원을 잃고 10원을 잃고 얻는 거는 고만고만해요. 하지만 내 재산에 비해서 되게 큰 돈이라고 한다면 이게 격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아무튼 리스크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사람들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는 액션이 있다면 그걸 똑같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리스크를 줄이는 쪽으로 택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갈수록 그 사업 행위들이 사이즈가 커지니까 올인을 하게 되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기업가도 사실 이번에 망하면 뭐 평생 헤어날 수 없는 빚더미에 살게 되고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만약에 혼자 다 감당한다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유권을 분산해버리죠. 그래서 뭐 내 지분을 뭐 30%만 갖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고 나머지는 골고루 나눠서 만약에 손실을 잃게 되더라도 그 손실의 30%만 감당할 수 있게 이렇게 주식회사 같은 그런 제도를 인간들은 개발을 해서 리스크를 분산시켰어요. 투자자도
모든 돈을 A라는 기업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투자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설령 한 기업이 심하게 망하더라도 나머지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면 그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서로 이제 심한 데미지를 입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기능은 유동성 공급이에요. 그래서 유동성이란 건 뭐냐면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성질입니다. 그냥 현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유동성 이퀄 현금, 캐시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유동성이 높다는 것은 현금으로 쉽게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유동성이 높은 축에 속하는 금융자산은 자유저축 예금에 있는 여러분들의 잔고입니다. 걔는 거의 100% 현금으로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걔가 실제하느냐?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사실은 실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심하고 모든 국민들이 한 번에 확 하고 인출하면 모든 은행들이 망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창고에는 여러분들 예금이 들어있지 않거든요. 일부만 들어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그냥 웃긴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가끔 현실이 됩니다. 뱅크런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이제 그걸 막을 수 있는 장치들도 다시 또 몇 개부로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제1금융권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이 제1금융권의 저축예금, 시중은행이 도산하는 거를 죽기 전에 보신다면 대단한 일이긴 한데 별로 겪게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되게 끔찍한 일이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이 완전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제일까지 망한다는 거는. 우리나라도 제1금융권까지 망한 적은 없고, 이제 그 바깥에 상호신용금고나 뭐 이런 데가 망한 적은 있어요. 저축은행 이런 데가 문제가 생긴 적은 있습니다. 그 케이스도 검토할 거예요, 나중에. 근데 여하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게 되면 똑같은 자산이어도 유동성이 더 높아집니다. 현금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도로 유동성이 낮은 자산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토지거든요. 부동산. 내가 부동산 부자야. 그래서 하우스 푸어란 말도 있잖아요. 집은 되게 좋은 집에 사는데 되게 가난하게 살아. 뭐 라면만 끓여 먹고 있고 뭐 굳이 이 비유를 하자면 유동성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면 그런 자산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살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잘 살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금융시장의 대표적인 3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이슈가 자산인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부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